네, 앞서 보셨듯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정치 맥, 이 시간 조국 대표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감사 인사하셨죠. 네. 네네. 한 달 만에 원내 3당으로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민주연합을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사실상 높은 득표율을 얻으셨는데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고 만들어진 지 한 달 갓 넘은 정당인데 네. 비례정당에 있어서 1위를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제 분석하고 그 민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의 판단으로는 광주를 포함한 호남 유권자분들이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셨고 그게 바로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을 정확히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분들이 공명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다. 그 점에 저희가 그 1위를 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계시니까 SNS에서 윤 대통령 향해서 10가지 요구사항 지금 전달을 하셨어요. 특히 그런데 언어란 말입니다. 네네.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공격 수위를 높여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언어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10가지를 제가 올린 이유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 주관적 감상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수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격려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총선 민심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현재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의 단순한 기호, 취향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란 공당의 대표인 정치인 조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 국정 기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및 그 부인의 언동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라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었기 때문에 전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경고를 보내는 것은 사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건데 그거의 첫 출발점 지금 영수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연석회의가 가능한지 문제는 저의 판단은 할 수 없죠. 그 판단은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에서 판단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판단과 그에 개의치 않고 조국혁신당의 입장으로서는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 또 조국혁신당이 들은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통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한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영수회담은 예고가 되어 있고 근데 어제 보면 윤 대통령 사실은 좀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2번도 했고요. 그럼 이후에 대표님과의 만남은 성사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남을 희망하고 있고 그 만남 자리에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만 단호하게 할 맛은 할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만날지는 미지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범야권연대도 요즘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 민주당 반응이 현재 원내 교섭단체 구속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요즘 좀 미온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공동 원내 교섭단체 꾸리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의석수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석인데 더 낮추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총선 끝나고 나니까 그 입장이 좀 흐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서는 힘이 없죠. 원내교섭단체를 뭐 늘리든 줄이든 저희는 결정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에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 걸 전제로 저희로서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유념해야 될 점은 저희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람 빼오고 저 사람 빼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가치, 비전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그에 부합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연대하고 협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2호 법안, 3호 법안 지금 보관이 있으십니까? 2호 법안, 3호 법안뿐 아니라 10호 법안까지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느 것을 먼저 2호 법안으로 내세울 건지 아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개원 시점에 가장 적절한 법안을 낼 생각이고 현재로는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생 관련한 주요 법안들 좀 준비해서 그걸 2호 법안으로 명명하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조국혁신단을 이렇게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 4명 이상 이렇게 지지했던 이유 분명히 선명한 강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안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현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건 기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지금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입법을 예고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구체적인 어떤 특정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각 지역 단위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 현안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지는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광주를 찾은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광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광주만 얘기를 해보자면 광주가 지금 거의 가장 중요 사담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제대로 안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모든 도움을 다 줄 것이고요. 지역에서 광주 지역을 빼고 지역 전체를 보자면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선 예산, 즉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정당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 그게 확보되어야 각종 지역 균형 정책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예산의 증가 액수, 총 예산의 증가 속도에 비했을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감소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은 선거 시기에 일관되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양과 속도에 있어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 변수입니다. 어떻게 돌파하실지 계획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지켜왔던 사람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굳이 거창한 철학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고 대법원 판결 그것이 어떻게 나는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 원내 활동과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